안녕하세요. 오늘은 274페이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앞으로 도시 정비법 그렇고요.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는 종류가 있고, 이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여기 있고, 그리고 도시 환경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한다 하는데 여기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이 이제 도시에서 시작하니까 도시정비법, 뭐 얘가 이제 또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주거정비법 안 그러고 그냥 도시정비법 그래 줄여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종류가 먼저 그 교재 첫 번째 페이지에 있죠. 274페이지에 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정비구역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번째 줄에 극히 열악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은 조금 형편이 나아집니다. 열악하고 밀집. 열악하고 밀집. 재건축 사업은 양호 그리고 공동주택 하는 말인데, 물론 이 공동택은 노후 분량에 해당되는 공동택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제 정비 사업하게 되고, 지금 다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읽어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다 이제 정비 기반시설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뭐 수도도 닿지 않고 뭡니까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뭐 수레도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 같은 거 있을 때 예, 극히 열악하고 이런 말 수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은 어떠다고 하죠? 과도하게 밀집됐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노후 불량 상태입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하는 것이 개선사업.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유형이 있고 두 번째 뒤에 있는 유형인데, 뒤에 있는 것은 뭐 나중에 그냥 글자만 알아도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첫 번째 본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행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러한 주거 환경만이 아니고 도시 환경, 뭐 공장지대라든가 상업 지역 같은 데서 행하는 것도 역시 이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도심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다 보면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서는 어떻습니까? 양호합니다. 양호. 그래,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노후 부양 상태예요. 노후 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냐? 이게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은 거기 책에 빼곡하게 있죠. 글씨도 작은 데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득이죠. 그러니까 공법은 또 이득이잖아요. 같은 돈 내고 법을 6개나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거 매일 보고.
275페이지.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여러 차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맞는 말로 나올 것은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다른 건 틀린 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틀린 말로만 나오느냐면 3번 참고를 해보면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했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 기업과 니은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노후불량 건축물 3번에 해당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맞는 말로 하려 그러면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비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비용이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서 그 밑에 있는 A, B, C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길죠, 굉장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전제를 갖추면서 기억니은 또 설명해주고 기억니은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A, B, C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맞는 말로. 틀린 말로만 나올 겁니다. 2번도 그런 취지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그냥 뭐 별로 의미 없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야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용을 못하면은 이게 철저하게 분석해 보니까 쓸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2번, 3번은 그렇다고 했으니까 1번, 4번 아직 설명 안 끝났어요. 여러분 넘기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유효한 침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뭐요? 노후불량 건축물. 틀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노후불량이겠죠? 그리고 4번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게 밑에 있는 말이에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있는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 기억 준공된 후에 얼마 이상 지났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말이 좀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얘는 어쨌든 맞는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런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그랬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랬습니다. 그 위에 10번에 보면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날짜 기준에서 40년까지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렇게만 읽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위에는 기업과 니은을 붙여서 이렇게 읽어야 맞는 말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말만 따로 떠가지고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나온다 그러면 틀린 말로 나와요. 보수 보강 하면은 거기를 이제 20년 이상 30년 이상 30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보수 보강 비용이 하면서 틀린 나올 수 있어요. 몇 년까지 사용한대요? 40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써먹을 게 없고 C는 아예 몰라도 되는데 그 숫자가 동그라미 4번에 나오거나 4번에 있는 숫자가 그 위에 있는 C에 붙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이제 4번은 맞는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관 하면은 20 이상 30 이하. 20대가 미관이 좋죠. 20대가 미모가 좋죠. 그러니까 미관은 20 이상 30 이하. 그래서 40대면 뭐 해야 돼요? 보수를 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수. 40대가 되면 이제 보수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은 보수. 미관은 20, 30.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 체크하세요. 맞는 거 틀린 거 나오면. 다른 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보니까 살기 싫다. 노후불량 건축물 그런 생각 그 정도 하시고 숫자는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고 40대인 분한테 죄송하지만 외우기 한 거니까 자, 정비 기반시설 조금 전에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또는 열악하고 이런 말도 했죠. 정비 기반시설 거기 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공동구 등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걸 다 완벽하게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정도까지 못 외우냐 하지만 나오는 빈도수에 비해서 그렇게 외울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외우고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공법에서 이 정도는 뭐 다시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우리가 노력을 들일 만큼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건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공부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필요한 기반시설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동구, 그 밑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하는 것들. 어쨌든 제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짚으면 그냥 정비 기반시설.
그 밑에 공동 이용시설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굿반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도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뭐 같이 마시는 그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있죠. 수도 꼭지 있는 거. 그 말하고 위에 있는 상수도는 그 수도 이용하는 데까지 공급하게 한 상수도 배관 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우리가 물 마시는 수도는요. 그건 공동 이용시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구별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공부했던 기반시설을 생각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수도까지 읽었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서 안 봤던 것들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시험에서 정비 기반실이 아닌 것은 공동 이용실이 아닌 것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그걸 섞어 놓는데 섞어 놓을 때 둘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만 정확히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공동 이용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동 이용설. 마작이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작하면서 놀다 보면은 2박 3일 밤샌지를 몰라요. 밤새고 그러는데 밤새다 마치면 꾀지지가 서 눈곱도 끼고 그러니까 좀 이제 지저분한데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부터 이렇게 밤새 노는 것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밤새 놀마작 할 수 있는데 대신 꾀지지 하니까 세수는 해야 됩니다. 세수, 화구, 놀마작이. 그러니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 화구는 세탁장, 수도, 화장실, 굿판장. 세수하고 마작하면서 놀자. 이렇게 이제 외워놓고 작년인가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유치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외우면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녹지 하천 같은 게 나오는데 어렵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법에 있는 주민 복리시설 하나 됐어요. 이제 복리시설. 그건 이제 따로 외우고 섞어서 막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는 여기 있는 걸로 그대로 했고. 답이 유치원으로 나왔었는데 유치원은 없거든요. 유치원 학교예요. 공부해야 돼. 걔네들은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다가서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가지고 말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277페이지에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도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우리 주택단지 같은 게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동이용실은 제가 외워진 팁에 따라서 그냥 한번 읽고 그리고 외우고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참고에 유치원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유치원은 작년에 나왔나? 작년에 나와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안 나와요. 올해는 유치원이 나온다면 다른 게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까 공동이용실이 올해는 안 나오겠네. 다른 게 나오겠고 주택법에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나오겠네. 나오더라도 그다음 한번 외워봅시다. 277페이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만 일단은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한정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다는 말을 한번 제가 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약간 지나칠 만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공법에서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아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구성원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권리관계가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황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황무지에서 저기 사람 없는 곳에서도 건축물 없는 곳에서.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건축물이 꼭 있어요. 그죠? 도시 환경이니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여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할 때는 기본 원칙이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얘도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여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하는 등등 사업을 시행하기에 여유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줍니다. 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는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재산권 형성의 성격이 강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가 해도 되고
조합을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합을 만들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똑같이 그래 토지 등 소유자 해놓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재건축에서는 두 가지 하는데 왜 다른가 한번 여기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도로 같은 거 수도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주 상황이 이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누가 있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업 시행권을 줘서 여기 주택에 당신들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가는데 5천만 원 투자하면 이 아파트 건축해서 여기 아파트 3억짜리 받을 수 있다. 2억 차익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업해라 하면 사업 못해요. 시간도 없고 경제 여유도 없고 갈 곳도 없고 5천만 원 여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 사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사업 방식인데 좀 이따 이제 분석하기로 하고 재개발 사업은 뭐라고 있어요? 정비 기반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물론 연립 다세대도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단지를 예상해서 재건축 사업은 생각한 겁니다.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에 건축물이 어떻게 됐어요? 노후 불량. 주택단지 안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부대 시설, 복리 시설 하는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주택단지에 있는 이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도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마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농경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창고라든가 뭐 축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이제 뭐 농작물을 정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자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정비구역으로 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다 개선을 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본래 이제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공동주택을 예정한 거지만 이 주택 단지 이것만 정비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 단지가 아닌 곳도 정비구역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곳이 전부 이제 정비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부록으로 그냥 보너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은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얘네들은 안전진단 안 합니다. 그냥 부록으로 들어간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토지 등 소유자 이런 말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이거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요.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 토지를 B가 가지고 있고 건축물도 B가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는 C가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D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E와 F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G가 있고 지상권자 H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조금 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하면은 손 드세요. 그럼 A 토지 소유자, B, C, D, E, F, G, H 다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뭐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3분의 1 이런 말 나와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게 몇 명인가 하려면 여기 이제 1명, 2명, 1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1명, 이거 2명, 3명, 4명. 공유를 할 때는 공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1명.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공유할 때 1명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1명으로 취급하는 게 맞겠네요. 권리를 지금 나눠 가지고 있죠? 나눠 갖고 있죠?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별도로 1명이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지상권자를 홀대하지 말라는 거지.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대표하는 사람 1명만 동의자 수 같은 거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6명입니다. 6명. 이 사람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서 뭐 발언권이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해서 나중에 주택을 분양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자에게. 이 사람도 동의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 사람들에 대한 분양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남는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에게 분양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기본적인 분양 대상자는 아닙니다. 지상권자.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이제 재건축 구역에서 이걸 똑같이 적용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자, 토지 등 소유자 손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토지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토지 소유자, 나도입니다. 나도 해서 6명이 토지 등 소유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럼 주택 단지 안에 가서 토지 등 소유자 손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만 소유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아파트가 있는 대지를 토지를 따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가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 밖에 가니까 여기는 오히려 부록으로 포함된 사람들인데 권리자가 더 많아지고 필지도 잘게 쪼개가지고 토지 소유자 이것도 뭐 땅 좁아도 다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전부 토지 소유자라고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여기서 권리 행사해서 여기 권리자가 몇천 명이 되고 여기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더 훨씬 비싼 거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도구가 안 되겠다.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좀 제한해서 여기하고 대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개념 정의를 다시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에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졌어요. 자 이제 여기가 재건축 구역입니다. 재건축 구역일 때 토지 등 소유자 손드세요. 그럼 누구만 손들어야 돼요? B만 손들어야 B만. 김태희도 안 되고 B만 들어야 돼요. 자,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냥 뭐 외울 수 있지만 이렇게 다 관련되는 것들 이해하면서 이제 보면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관련되는 것들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278페이지 기본 방침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체크만 그냥 할게요. 기본 방침에 국토교통부 장관 10년, 5년 이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 도시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뭐 줄여서 이제 기본계획 그렇게 말합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줄여놨어요. 실제로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또는 시장. 시장 군수가 아니고 시장. 시장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즉 이제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타당성음도 똑같습니다. 이제 10년 단위, 지금은 훨씬 더 빨리 변한다고 했죠? 사회가. 그래서 이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기본 계획은 뭐냐면 여기
파주시에 이러한 것들을 행할 곳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후보 지역들이 여기저기.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울산에서 강의하면서 울산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본 계획에 한 10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 계획에 한 88군데 정도 이 정비 사업을 할 곳들이 이제 후보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88군데. 번화가 있을 수 있고 5년마다 타당성검도 하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울산이라는 대도시가 88군데면 광역시인데 광역시보다 작은 대도시는 한 50군데 그냥 대충 잡아볼게요. 50군데. 그럼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는 파주 같은 데는 한 30군데, 20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20군데. 이런 것들을 또 서울 같은 뭐 수백 군데 있을 수 있죠. 어느 한 해에 몰아서 해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택시장에.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100여 군데 되는 광역시의 정비구역의 후보 지역들을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본 계획이 있겠죠. 어디서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말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노후 분량 상태가 얼마나 진행됐는가, 수도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해서 여기는 개성구역, 여기는 재개발구역, 여기는 재건축구역 이렇게 해서 후보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요.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미리 앞으로 이 기본 계획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점선을 한 것은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략적인 범위만 정하는 거죠. 10년 있다 지나면 10년 있다 사업할 때쯤 되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만큼을 스스로가 계량해서 여기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위치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10년 단위로 한 이유가 한꺼번에 다 하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나눈 거예요. 배분한 거예요. 이제 단계별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언제 할 것인가 이건 너는 올해 이건 내년에 이건 내후년에 이렇게 계획을 미리 잠정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너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 암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와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정비 기본 계획에 정하고 있는 단계적 추진 계획상의 시기가 되면 이것에 맞게 정비 계획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정비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정비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계획은 예정 구역만 정해놓고 그래서 여기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언제 사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본 계획에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끊겼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한 20군데, 30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작은 파주보다 더 작은 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작은 군도 있죠. 그래서 군 가보니까 정비 사업할 곳이 한 뭐 5개, 7개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개인데 너 언제 한꺼번에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언제 할 것인지 미리 배분해놔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니까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만 수립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시장까지만 수립한다. 군수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거 한 줄 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조금이라도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대도시의 경우에는 수립을 해야 돼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현실적인 시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소멸하는 시도 있고 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군도 있고 어쩌면 얘보다 더 큰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니네 시는 지금 별로 정비 사업할 곳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대도시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도시는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만 도지사 간섭이 있다. 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면제도 해줄 수 있었죠. 수립 안 해도 돼. 그럼 수립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비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기 지역에 가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뭐 그런데 지진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건축물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이걸 정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게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기본 계획 없이 바로 정비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서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천재지변 있으면 예외 있다 그냥 하면 돼요. 천재지변. 굉장히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있으면 빨리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법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 하는 데서 한 번 예외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다 예외가 있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비법 수업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 오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으면 빠져도 돼요? 지금 제가 금방 그랬어요. 천재지변 있으면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뭔가 나왔는데 천재지변 해가지고 예외 있다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 했어.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개 방식이 있는데 3개 방식은 토지 등수야 동의 받고 해야 돼요. 천재지변 발생했어요. 동의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건축 누가 한다고 했어요? 조합이 하라고 했죠. 사업. 천재지변 발생하면 시장군수 등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다 이제 맞다. 어디서는 나올 수 있고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천재지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사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 좀 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군수는 수립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정비국 지정권자는 이 사람들 중에서 시장 군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동급인 구청장이 있는데요. 구청장. 이 사람들은 정비 기본계획 위반권자는 아닙니다. 수립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해서요. 이걸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는 정비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직접 지정하고,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할 수 있어요. 저기에 따라서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돼요. 네, 이게 정비계획 위반권자 그 구조가 좀 복잡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 위반권자로 법상 해석이 되는데 그 말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충돌적이고 어려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비계획을 별 시장, 군수, 구청장 위반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이 사람들이 위반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필요할 때는 위반할 수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것까지 정리하면 구조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위반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은 못하고 누구한테 결정해달라고 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결정해서 지정해달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외우는 건 좀 쉽죠. 구청장, 청청. 그래서 구청장은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글자가 요청으로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 신청이라고 그냥 읽어도 됩니다. 물론 광역시의 군수도 마찬가지 하겠죠. 인천에 옹진군 이런 거 있거든요. 옹진군수는 이제 구청장하고 같습니다. 구청장은 이제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군수는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바뀐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런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해를 조금씩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나중에.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간의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누구까지만 수립해요? 시장까지만. 그런데 정비계획은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도시도 정비구역 사업을 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이제 시장 군수까지 수립하고 구청장도 수립해요. 근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고,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물론 별도 지정할 수 있고, 특광시장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하거나 국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규모가 작은 사업이고 그래서 도지사나 국장이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 봤습니다.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는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79페이지 4번에 거기 수립하는 데서 거기 14일 하는 숫자가 있어요. 14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60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주민들에게 10살 이상 공람을 시켜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제시할 사람 있으면 그 공람 기간 동안에 기본계획에 왜 여기만 예정구역하고 우리 동네는 예정구역 안 정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공람 후에 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공람과 지방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의견 제시 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됩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왜 이제 60일 받느냐면 다른 데서는 지방의 의견 청취가 대부분 30일이고 주민 공람은 역시 14일입니다. 14일인데 지방의 의견은 30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길어요. 60일로. 그래서 한번 숫자 체크하고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했죠?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정하면 이제는 단순한 예정구역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 주거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대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돼요. 정비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해줘야 되고 얼마 이상 공람시켜요? 30일. 기본계획은 며칠이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이요. 14일. 근데 정비계획은 30일. 여러분들 집이 철거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직접 이제 관련되니까 이제 30일입니다. 280페이지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것 얘기했고요.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지정. 파란색 번호 3번에 양괄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까지예요? 이제 정비계획이니까 시장, 군수. 양괄호 2번. 그런데 천재지변에만 체크하고 자,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사유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으면 원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천재지변 하게 되면 다 예외가 있다 그랬죠. 다 어디는 있다. 여기다 꼭 여기 체크 안 해도 돼요. 천재지변하면 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전혀 무관한 거를 천재지변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는 안 하니까 시험에서 되지도 않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넘어갔어요. 또 아무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같이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왜 혼자 넘어가시지 이렇게 발병 날라고. 281페이지 보면 거기 옆에 권한자 있어요. 시장 군수 체크했죠. 시장 군수 옆으로 쭉 보면 그 번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구청장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 요청한다. 뭐 글자는 법에는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해제는 요청이라고 돼 있고 뭐 구별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거 틀린 거는 내가 트집 안 잡겠습니다. 책 쓴 사람한테. 어쨌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청한다. 구청장이니까 청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신청 요청하지 말고.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청해야 됩니다. 지정해달라고 청한다. 264페이지 264가 아닌데 284페이지 정비계획 위반 제한인데요. 정비 위반 제한에 네모 안에 기억 보시면은 이건 줄 긋지 말고요. 조금 전에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다고 했죠. 그죠? 뭐 그것까지 기억 못 되는데 듣다가 자꾸 듣다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 습득되는 정도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 있거든요.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얘네들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여기 거주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해달라고 입안 제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입안 제한 사유가 있는데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럼 입안 제한할 때는 한 명이 가서 해달라고 입안 제한 못 해요. 동의 받아요. 동의. 그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토지 소유자가 정비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그랬어요. 얼마 3분의 2 이하 및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법이 정하는 그런 관련 서류 같이 첨부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서류 같은 건 이제 안 봅니다. 강의 안 하고요. 숫자는 그냥 3분의 2, 3분의 2만 체크하시고요. 3분의 2.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쭉 정리하면 이 숫자가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은 뭐 알 것 같지만 이런 비슷한 숫자 알쏭달쏭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또 정리해서 비교해서 딱 세트로 묶어드리겠습니다.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이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해야 돼요. 만약에 경기도 조례가 파주에서 정비 위반을 제한하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조례로 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돼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2분의 1로 안 해놨어요, 조례에서. 왜요? 그렇게 하면 너무 제한을 많이 할 거거든. 귀찮잖아, 지자체장이.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꽉 채워가지고 정했어요, 조례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쨌든 숫자가 근데 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4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조례는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기준을 3분의 2. 토지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면적 3분의 2. 그 정도시고 얘가 이제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와도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맞는 말로 하려면 거기 있는 지문 다 써줘야 되거든요. 거기 1번에. 너무 길잖아요. 다 쓰기는 그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틀린 말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3분의 2 숫자는 기억을 해주시고 287페이지 정비계획을 4번 주민의견 적시입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여기 이제 서면 통보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들은 상대방이 딱 제한적일 때는 가능할 수 있죠. 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자는 너무 많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고 우한에 사는 분들도 이해관계자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통지는 근데 이제 정비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이상 30일 이상 공람시킨다 하는 말 있고 그리고 양과 2번 지방의견 청취는 역시 다른 데서는 30일인데 여기는 60일 좀 이제 길어집니다. 정비사업은 하여튼 정하고 좀 관련돼서 좀 길어져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 이제 안전진단 한번 보겠는데요. 안전진단 보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여기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재건축 관련된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위반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기본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재건축 관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 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기타 그 지역의 뭐 주택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정도라든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재건축 정비 계획을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여기 위반권자가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그랬는데 아까 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합니다. 맞습니다. 공부할 때. 자, 위반권자가 별별시장 군수구청장 위에 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에 이걸 결정하면 그걸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물론 별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죠. 이걸 제출하면 얘네들이 다시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파주에서 너무나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되고 재건축 사업이 너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특광도지사 그리고 별별은 자기가 어차피 가지고 있잖아요. 제출 안 하죠. 여기 들어와 있죠. 별별이 위반권자에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자기가 볼 때도 이거 안전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광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돼 있고 이 보고서를
검토를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한다 이렇게 주어라든가 목적어가 약간씩 달라져요. 이렇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별은 자기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검토를 의뢰하니까 여기 이제 검토 의뢰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읽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틀립니다. 시험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면 알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이제 보고서 검토 의뢰는 누가 해요? 이제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 나오는데 다 시도지사를 읽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국장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입안권자는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대해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부수적이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하는 제도는 있는데 여기 안전단 결과 보고서를 국장에 제출한다면 틀립니다. 이 국장은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이제 필요할 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봤더니 경기도에서 너무나 또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되고 재건축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결과 보고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이 그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심사를 한 후에 뭔가 의심스러우면 국장이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전진단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거 본다고 해서 다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얘만 쫙 기억했다가 찾으면은 뭐 7, 80%는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좀 전에 정비계획 수립 시가 됐는데 수립을 안 하면 우리들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반 제한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어쨌든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돼요. 왜 안전진단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게 한 게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노후 불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에 재건축만 하면 떼돈을 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 불량 아닌데 자꾸 사업해달라고 너무 귀찮게 해서 노후 불량인가 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정비 위반을 제한하려면 안전진단 통과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을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우리들이 자,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안전진단 요청할 때 여기에는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사람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땅을 팔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분양치 자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뭐야?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물론 이 사람은 매도할 건 없고 이제 이거는 뭐 보상을 해줘야 되죠.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졌어도 재건축에서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동의 안 한 사람은 또 역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팔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재건축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해야 돼요. 이 숫자를 틀리게 할 가능성이 많고 이제 조금 까다롭게 하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이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이것까지 및 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재건축은 뭐였어요? 또는 예요? 밑이에요? 밑.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가지고서 또 공부를 하면 여러분 조금 이 절차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이게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것들은 시장군수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후견적인 우리들의 후견적 입장에서 해주겠다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걸 입안권장 그리고 시장군수 등 해놓고 시장군수 등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 명문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거의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그 말이.
없으면 내면 안 돼요. 시험에서. 얘가 비용 부담 맞아요. 맞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내면 안 돼요. 몰라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근데 얘가 검토를 하면 얘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누구? 시도의사. 국장이 검토를 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국장. 알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는 못 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도의사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그 검토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너무 빨랐어요? 시도의사가 검토를 의뢰하면 비용을 시도의사가 내야 돼요. 근데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입안권자. 얘가 내는 게 아닌데. 그리고 국장이 검토를 요청했어요. 누가 돈을 내야 돼요? 국장. 우리를 요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게 할 수 있다. 법도 바꾸려면 다음 건을 바꿔주면 좋은데 뭐 어디는 시킬 수 있다. 부담 시킬 수 있다.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뭐 똑같은 말이고 이제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밖에 가서 외식을 막 하자 가면은 일반적인 비용은 부모가 내야 돼요. 근데 쓸데없는 거 막 필요 없는 거 치킨 먹자 올라가지고 하면 네가 용돈으로 사라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비용을 부담 안 시킬 거고 해봤더니 너무나 멀쩡하고 쌩쌩한데 불구하고 자꾸 쫄라서 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켜도 될 것이고 하니까 부담해야 된다가 아니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체가 돼야 되고 2차 가자고 했으니까 누가 내야 돼요? 2차 가져간 사람. 이거 3차 가져가면 누가 내야 돼요? 3차 가져간 사람 이제 비용 부담 이제 그래 비용 부담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절차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이제 받고 얼마에서요? 10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 정신의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몇 분 쉬어요? 10분 이제 쉬었어요. 안전 몇 분이에요? 안전은 몇 분? 10분.